자, 이제 빅데이터 플랫폼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앞에서 설명한 것 중에서 꼭 기억해야 될 거는 빅데이터 정의예요. 같은 하이프 사이클을 다 외울 필요는 없고, 시대적 흐름이 어떻게 된다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겠죠. 이번 시간에는 빅데이터 플랫폼이 뭐고 어떤 구성 요소로 되어 있는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아래 보면요. 빅데이터는 먼저 플랫폼이 있어야죠. 빅데이터 플랫폼은 반드시 하둡만 사용될 필요는 없습니다. 기존의 데이터 웨어하우스나 아니면 관계형 DB를 써도 무관해요. 여기에 NoSQL이 사용될 수도 있는 것이죠. 어쨌든 간에 이 빅데이터 플랫폼이 있으면은 이 플랫폼 기반으로 어떤 서비스를 설계하고 구현을 하게 될 거고요. 그게 서비스죠. 그리고 이 빅데이터 비즈니스 모델을 수립한다든가 하는 과정이 있겠죠. 중요한 거는 이제 빅데이터 플랫폼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빅데이터 플랫폼은 크게 네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빅데이터 수집. 빅데이터 수집은요, 말 그대로 데이터를 수집해서, 즉 외부 또는 내부의 데이터를 수집해서 빅데이터 저장 시스템으로 옮겨 놓는 걸 말해요. 빅데이터는 정형 데이터만 있는 게 아니고 비정형 데이터도 있죠. 이 정형 데이터는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테이블, 엑셀의 스프레드시트, 엑셀 시트 한 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비정형 데이터의 경우에는 이 데이터의 구조가 정해지지 않은, 반대로 정형 데이터라면은 테이블의 구조가 있어야겠죠. 열은 뭐가 있어야 되고, 열의 타입은 뭐가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죠.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요, 스키마라고 해요. 이 스키마가 있는 거고, 비정형 데이터는 이 스키마가 없는 거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대표적인 예로, SNS, 글, 뉴스 기사, 아니면 누군가 업로드된 사진이나 동영상, 이런 것들이 다 비정형 데이터이죠. 이런 데이터를 취합한 후 하도 또는 빅데이터 저장 시스템에 저장해주는 도구가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빅데이터 저장은요, 그냥 단일 시스템에 저장하는 것보다는 분산 저장해야겠죠. 필요하다면은 어느 정도 구조화된 데이터를 저장해 놨을 때 나중에 뭐 하기가 편하냐면요, 처리하기가 편해요. 처리를 위해서. 자, 그 다음에 빅데이터 처리는 당연히 뭐가 돼야 돼요? 예, 병렬 처리가 돼야죠. 분산 저장을 했으면 당연히 병렬 처리해야죠. 여기서는 데이터를 가공하고 추출하고 그리고 분석, 전처리하고 일련의 과정들이 있습니다. 보통 경우에는 하둡 기반으로 머신러닝은 하진 않아요. 보통 하둡 기반으로라면은 머신러닝보다는 EDA를 많이 하죠. 데이터 탐색하고 인사이트를 발견하고 데이터 셋 사이즈를 줄인다든가 전처리하는 과정들을 주로 하게 되고요. 예. 머신러닝은 하둡이 아닌 다른 시스템에서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 다음에 빅데이터 관리도 필요하겠죠. 빅데이터 관리해야 되는데 당연히 데이터 보안 권한 이슈가 항상 있어야겠죠. 그리고 데이터 품질을 보증해야 되고 이 빅데이터도 분석을 어느 정도 해놨다면 이거를 백업해서 관리도 해야겠죠. 그리고 플랫폼 시스템 관리, 서버가 죽지 않도록 잘 운영시키는 것도 운영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자, 이렇게 빅데이터 플랫폼이 있다면 이걸 기반으로 해서 분석 솔루션을 만들고 만약에 활용한다면 SNS 데이터를 분석한다든가 품질 분석하든가 유전체 분석한다든가 분석한다든가 하는 활용 단계에 들어가겠죠. 우리 과정은 이 빅데이터 플랫폼에 대한 설명입니다. 여기 아래에 있는 어떻게 하면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고 관리할 수 있는가에 대한 설명 된다는 거죠. 자, 화면은 데이터베이스와 파일 시스템 그리고 하둡을 설명한 건데요. 어떤 개념이냐면은 기존의 데이터베이스 기반 처리는
대량의 데이터를 여러 사람이 동시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확성도 보장하죠. 그때 대신에 비싸요. 아주 고비용이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파일 기반 처리도 할 수 없습니다. 파일 기반 처리는 저렴하긴 하지만은 동시에 사용자가 그 파일을 열어서 저장할 수도 없잖아요. 그리고 처리 시간도 매우 느리고요. 그래서 이거를 어, 이 둘을 보완해서 만드는 것이 하도 기반 데이터 처리죠. 이거는 대량의 데이터를 분산 저장하고 병렬 처리가 가능해요. 비용도 저렴하고요. 빠르게 처리가 가능하죠. 참고로 이건 있습니다. 기존에 관계형 데이터베이스가 있는데 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하드브로 대체할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을 제가 많이 받아요. 기존의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는 이거는 읽고 쓰기가 가능하죠. 보통 OLTP 데이터, 그러니까 온라인 트랜잭션 프로세싱이라고 해서요. 누구든지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해서 그 데이터를 수정할 수 있는 상태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근데요, 하드본 이거는 리드 온리입니다. 리드 온리, 읽기 전용이에요. 라이트가 안 된다는 건 아니고 한번 라이트 하잖아요. 그러면 라이트한 파일을 업데이트 할 수가 없습니다. 업데이트 하려면 파일 삭제하고 새로운 파일을 넣어야 되는 것이죠. 이거는 OLAP형이에요. 온라인 애널리틱 프로세싱. 이거는 저장하고 분석하자는 용도지 데이터를 관리하자는 용도는 아니기 때문에 RDB를 하드브로 대체할 수 있어요, 없어요? 네, 대체는 못한다는 거죠. RDB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서 하드브 구축해 놓고 하드브로 데이터를 옮겨 놓고 하드브에서 분석은 할 수 있겠지만요. 완전히 하드브 RDB로 대체할 수도 없다는 건 알아두셔야 돼요. 하드브 데이터는 읽기 전용입니다. 물론 하드브 2점대에 어펜드라는 기능이 있어요. 하드브 2점대부터 어펜드 기능이 있는데 이 어펜드는 기존에 있던 블록에 새로운 블록이 추가되고 이런 구조가 아니에요. 기존의 블록이 있으면은 기존의 블록은 그대로 있고 새로운 블록이 있죠. 이거가 별도의 블록으로 존재하고 파일 시스템만 이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뭐 하나의 파일이 열린 상태에서 다른 내용이 뭐 덮어 써진다든가 뭐 이어 써진다든가 이런 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로지 읽기 전역이라는 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분석용으로 쓰는 거예요. 이번 시간에 수업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라고 물어보면요. 하드웨어 에코시스템입니다. 예, 에코는 이콜로지, 즉 생태계의 약자거든요. 자, 1번부터 총 14번까지 있는데 하나씩 뭘 의미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참고로 이 숫자가 있는 위치는 별 의미는 없습니다. 숫자는 순서에만 의미가 있지 이 숫자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특별한 의미를 갖는지 아닌지 이런 건 없다는 거예요. 자, 화면을 제가 확대 또는 축소하면서 요 안에다가 직접 판서를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1번. 1번 찾아보시면 브라우저들이 있죠. 자, 이게 뭐냐면요. 어떤 개념이냐면 웹 데이터를 수집하자 이거예요. 웹 데이터 수집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 수집을 해서 분석을 하면은 여기로부터 가치를 얻을 수 있지 않겠어 이거죠. 근데 기업들이 웹 데이터를 수집하고 싶어도 수집 도구가 없다는 거죠. 구글에서 만들어진 뭐 구글봇을 공개를 해서 누구든지 웹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게 하면 좋겠지만은 기업 대부분은 그런 게 없으니까 수집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수집하려면은 수집 도구가 필요하겠죠. 수집 도구를 만들어 배포하면 더 좋지 않겠어요? 라는 의미에서 두 번째 있는 이 너치라는 프로젝트가 생성됐습니다.
이 너치는 데이터 수집 도구예요. 너치는 사이트 주소가 어떻게 되냐면요. 너치.apache.org 이게 공식 사이트 주소인데요. 이거는 데이터 수집 도구예요. 현재 너치.apache.org 들어가시면 요거에 대한 정보를 추가적으로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너치 프로젝트를 진행했던 팀원들이 어, 이거 이용해서 데이터를 이제 수집을 하잖아요. 무슨 데이터 수집해요? 웹 데이터. 웹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이죠. 웹 데이터를 수집하는데, 이거? 수집한 데이터 저장은 어디 있다 할 거야? 이런 의문이 생긴 거죠. 저장하기 위해서 뭐 기존의 RDB를 쓰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고민 하다가, 그러면은 구글은 어떻게 저장하지? 구글은 그 많은 데이터를 어디에 저장해? 알아보니까요. 구글은 구글 파일 시스템이라는 게 저장하더라 이거죠. 그러면은 구글 파일 시스템과 비슷한 시스템을 하나 만들지. 그래요. 그런데 데이터는 저장도 해야 되는데 그냥 저장하면 안 되죠. 분산 저장해야 되겠죠. 분산 저장 시스템 하나 만들자 해서 만드는 것이 디스트리뷰티드 파일 시스템입니다. 근데 이 프로젝트는 너치의 서브 프로젝트였어요. 그래서 초기에는 이제 너치 디스트리뷰트 파일 시스템이라는 것으로 만들어졌던 거죠. 여기는 HDFS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나중에 이름이 하도브로 바뀌면서 NEH로 바뀐 거지. 초창기에는 NDF였었죠. 이렇게 해서 저장 장치 만들었죠. 그렇죠. 이렇게. 자, 그런데 저기 오른쪽에 보면은 돋보기가 있죠. 이거 뭐냐면요. 데이터를 저장한 거를 이거 백업으로 쓸래?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요, 분석하기 위해서 만들어 놨다는 거죠. 분석은 어떻게 해? 고민이 생긴 거죠. 분석을 하긴 해야 되는데, 생각해봐요. 여기는 구글 파일 시스템을 본떠서 만든 너치 분산 파일 시스템은 분산 파일 시스템이라는 거죠. 말 그대로 여러 대의 컴퓨터에 데이터들이 나눠서 저장이 되는 거예요. 나눠서 저장이 되면은 어떤 개발자가 이 분산 프로그래밍 해야 된다면은 해야 될 게 많죠. 일단은 당연히 네트워크 프로그램이 돼야 되고요. IO 프로그램이 돼야죠. 요거는 개발자들이라면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죠. 근데 여기에다가 어, 뭐 자바 같은 경우는 RMI, 리모트 메소드 인보케이션이라고 해서 아니면 C 같은 경우는 RPC, 리모트 프로시저 콜이라고 해서 원격지의 프로세스를 실행시키는 기술이 필요해요. 어떤 거냐면은 프로그램 실행은 위에 보면 A라는 컴퓨터에서 작업을 런을 한 다음에는 실제 작업이 이 컴퓨터에서 동작하는 게 아니고 B, C, D, E 컴퓨터 등 데이터가 있는 곳에서 그 데이터들이 B, C, D, E에 있다면은 데이터들이 있는 곳에서 작업이 처리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려면 그런 작업이 처리가 되도록 A에서 실행은 됐지만 B, C, D, E에서 프로세스가 가동이 돼야 되는데 이런 작업들이 있어야 되고요. 뿐만 아니라 여기에 어, 스레드도 동작해야죠. 왜냐하면 각 프로세스들이 제대로 동작하는지 안 하는지 뭐 기타 여러 가지 기술적 요소들이 사용이 돼야 되고요. 이렇게 이런 걸 이용해서 데이터를 분석하라고 하면은 현실적으로 아무나 할 수는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만들어준 것이 뭐예요? 오븐에 있는 맵리두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자바 기반 프레임워크예요.
어떤 프레임워크냐면요. 빅데이터, 병렬 처리,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는 프레임워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네트워크 프로그래밍, IO, RMI, 스레드 프로그램 이런 거 안 해도 쉽게 좀 더 쉽게 상대적으로 쉽게 분산 프로그래밍이 가능하게 한다는 거죠. 분산 프로그래밍이 가능하게 해주는 맵리듀스라는 게 만들어졌죠. 이 맵리듀스도 마찬가지로 구글의 맵리듀스를 본따서 만든 거예요. 이렇게 맵리듀스하고 하드 분산 파일 시스템이 만들어졌는데 이걸 그대로 너치의 서브 프로젝트로 두긴 이 서브 프로젝트가 너무 큰 거죠. 이 3번과 5번 자체가 이미 너무 커졌죠. 그래서 이거를 별도로 독립을 시켰죠. 너치의 서브 프로젝트로 둔 게 아니고 독립시켰고 이렇게 독립시켜서 만든 것이 하드베어. 하드본 사이트 주소가 hadoop.apache.org라는 곳입니다. 이렇게 독립을 시켰죠. 그렇게 해서 하드베어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제 저장 장치, 그다음에 분석 프레임워크도 만들어져 있죠. 그러면 여기에 분석할 데이터를 옮겨줄 도구가 있으면 좋겠죠. 보통 이제 데이터 수집 도구라고 부르는 건데요. 여기 보시면은 6번과 7번에 해당되는 것이 데이터 수집 도구입니다. 데이터 수집 도구죠. 근데 6번은 보시면 unstructured data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비구조적이라고 있지 않고 비정형 데이터 이렇게 있습니다. 비정 데이터를 수집하는 도구, 축화, 그 다음에 플룸, 그 다음에 스크라이브 이런 게 있죠. 비정 데이터 수집 도구가 많이 있는데 이건 도구예요. 뭐 프로그래밍을 최소화하면서 데이터를 하드업으로 옮겨줄 수 있는 도구죠.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플룸이에요. 여기 이거는 로그 수집기라고 많이 불러죠. 뭐 로그만 수집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보통 이제 시스템이 뭐 그 현재 상황들을 계속 로그로 떨어뜨려 놓는다면은 그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하드에 옮겨줄 수 있는 좋은 도구이기도 합니다. 스크라이브와 축화도 있지만 플룸의 사용률이 압도적으로 높죠. 그 다음에 7번은 보시면 이거는 정형 데이터예요. 정형 데이터를 하드업으로 옮겨줄 때 사용하죠. 반대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좀 쉽게 얘기하면은 기존의 RDB 데이터를 하드업으로 옮길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 아래 써진 게 뭐냐면 스쿱이에요. SQOOP. 저기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아이스크림 풀 때 그 숟가락 있잖아요. 동그란 거. 그걸 스쿱이라고 하고요. 스쿠핑 한다고 하죠. 한꺼번에 퍼나른다라고 하는데요. 예, 정형 데이터 수집 도구로는 스쿱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벌써 하둡, 그 다음에 플룸, 스쿱이라는 게 있는 거죠. 자, 이제 뭐가 있냐면요. 수집도 하고 데이터 분석할 수 있는 분산 프레임워크도 있어요. 그런데 다시 맵리듀스를 좀 보면은 맵리듀스는 제가 아까 자바 기반이라고 했어요. 자바 기반이면 자바 배워야겠네요. 하하, 자바 기반, 자바 배워야 된다고요. 데이터를 분석하는 사람들에게 자바 배우라고 하면은 상당한 진입장벽이 있다는 걸 느끼게 될 거예요. 그래서 8번 보시면 있는 겁니다. 8번에 보면은 하이 레벨 인터페이스. 그러니까 뭐냐면은 분석을 하는데 좀 더 쉽게 하기 위해서 고수준의 인터페이스를 제공해 준다는 거예요. 멤리디스가 로우 레벨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면은 여기 보면은 하이브, 그 다음에 피그라는 도구입니다. 그 다음에 스파크가 있죠. 물론 이거 말고도
클라우데라라는 회사가 있어요. 여기에서 만든 임팔라라는 도구도 있고요. 이런 도구들을 이용하면 훨씬 더 쉽게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빅데이터 분산 플랫폼을 구축해 놨을 때 하이브를 많이 채택했어요. 사실 그 이유가 피그는 피그 라틴이라는 스크립트 언어를 쓰고요. 하이브는 하이브 쿼리 랭귀지라는 스크립트 언어를 썼는데 이게 뭐하고 비슷하냐면요. SQL하고 비슷해요. 아주 비슷하죠. 그러다 보니까 시스템 엔지니어들이나 IT 관련된 사람들은 학교에 다닐 때 SQL을 많이 배우니까 상대적으로 SQL이 좀 더 친숙한 거죠. 근데 SQL도 모르고 피그 라틴도 모른다고 하면은 배우기는 피그 라틴이 좀 더 쉽다고는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렇게 피그나 하이브, 그리고 임팔라 같은 분석 도구가 있고요. 요즘은 이 많은 분석 도구들을 평장한 분석 도구가 있죠. 스파크입니다. 스파크는 우리 과정의 뒤에서도 설명을 하게 될 텐데요. 이거는 배치 처리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실시간 스트리밍 처리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또 장점은 이 스파크를 이용하면은 여러 언어를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여기 R이란 언어도 사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파이썬이라는 언어로 사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SQL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파크로 만들었던 스칼라도 사용할 수 있고요. 파이썬 배운 사람들, SQL 배운 사람들 쉽게 스파크로 활용할 수가 있겠죠. 성능도 좋고 한마디로 팔방미인이기 때문에 요즘 스파크를 많이 사용하죠. 자, 이렇게 좀 더 쉬운 도구가 만들어졌고요. 사실 우리 과정에서 맵리듀스를 가지고 프로그래밍 하는 거를 잠깐 언급은 하지만요. 깊게는 하진 않습니다. 하드웨어 창시자가 더그 커팅이라는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직접 앞으로 맵리듀스는 많은 사람들이 쓰지 않을 거야 라고 얘기했어요. 하드웨어에서 맵리듀스가 사라진다는 얘기가 아니고 쉽게 분석할 수 있는 도구가 있는데 굳이 어렵게 맵리듀스를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 의미입니다. 이런 분석 도구들이 만들어졌다는 거죠. 자, 이제 9번. 데이터를 분석했으면 상대방이 이해하기 쉬운 포맷으로 만들어져야죠. 9번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요. 시각화예요. 시각화 도구가 있으면 좋지 않겠어? 라는 거죠. 네. 파이썬 사용하신 분이라면 매플로립, 시본, 아니면은 자바스크립트는 이제 D3JS 이런 것들이 있었죠. 시각화는 뭘 이용하든 분석하는 사람이 선택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각화 도구가 필요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엔 10번 위에 있죠. 자, 여기 보시면은 저장 장치도 있고, 그 다음에 수집 장치도 있고, 저장 장치, 수집 도구, 그 다음에 분석 도구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하드 기반의 데이터들을 분석해서 모델을 만드는데 대부분 뭐냐면 배치 처리였어요. 배치 처리란 뭐냐면은 주어진 시간이 되면 어떤 일정한 작업이 동작하도록 만드는 거죠.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막 쏟아지면 그걸 그때그때 받아서 처리하는 게 아니고 데이터는 이미 모아져 있고 그거를 정해진 시간에 돌리는 거죠. 배치 처리인데 이 배치 처리를 대신해 줄 수 있는 도구가 있으면 좋겠죠. 이게 우지예요. 우지. 우지. OGI. 우지가 배치 처리 도구가 있을 거고요. 리눅스라는 운영체제에 크론탭이라는 기능 이용해서 특정 시간이 되면 작업을 처리할 수 있도록 스케줄링 해놓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지를 이용하면 훨씬 더 쉽고 직관적으로 잡 스케줄링 해놓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보시면요. 이번엔 11번이죠. 11번. 이게 왜 있냐면요. 지금까지만 하더라도 일단은 하드분 단일 시스템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 개의 컴퓨터로 이루어진 시스템이라는 거죠. 복수 시스템입니다. 그 말은 노드가 여러 대,
그 다음에 이 노드 안에 동작하는 프로세스들도 여러 개. 아까 뭐 하도 파일 시스템도 동작해야 되고 멤리스도 동작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플룸이나 아니면 스쿱, 피그나 하이브, 스파크 등의 프로세스들도 동작해야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시스템을 관리할 관리 도구들이 필요하죠. 그렇죠? 이 11번에는 관리 도구들에 대한 내용이에요. 먼저 강리아, 갱글리아라고 부르는 게 있는데요. 이 강리아는 보통 이제 그 시스템 리소스를 관리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메모리가 얼마나 있고 CPU가 몇 개나 있고 뭐 컴퓨터가 어느 게 살아있고 죽어있는지 시스템 모니터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기오스는 네트워크 모니터링 하는 겁니다. 네트워크 모니터링 하는 거고 휴는 모니터링 한다기보다는 이거 뭐냐면요. 저장장치 있으면은 저장장치들을 한눈에 UI로 제공해주는 시스템이 있으면 좋겠죠. 그거예요. 이 저장장치. 그 다음에 이제 셰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프로그램 설치하고 해야 하잖아요. 이런 작업들을 좀 단순화 시켜줄 수 있는 것들. 한마디로 이런 관리 도구들이 필요하죠. 관리 도구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거 다 오픈소스입니다. 관리 도구들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다시 저 위에 보시면 12번 삽 들고 있는 아저씨 있죠? 이거는 뭐냐면은 요거는 이제 주키퍼에 사육사 아저씨 아까 뭐 돼지도 있고 그 다음에 코끼리도 있고 거북이도 있고 거북이 어디 있었어요? 축화라는 수집 도구 있었죠? 그 다음에 하이브 뭐 벌도 있고 이렇죠? 그러니까 주키퍼가 필요하죠. 자, 이거는 뭐냐면 하드분 시스템이 네임노드라는 게 있습니다. 네임노드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데이터 노드라는 것들이 있어요. 데이터 노드는 여러 대가 존재하죠. 이 데이터 노드의 네임 노드들이 연결이 되어 있는 형식이죠. 데이터 노드는 한 대 정도 시스템 페일이 나도 다른데 데이터가 블록이 복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시스템이 죽는 일은 없지만요. 네임 노드가 죽어버리면은 데이터 노드의 접근 자체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시스템의 가용성이라는 걸 좀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가용성 높인다는 것은 좀 더 안정적으로 운영하게 하자 이거죠. 네임 노드가 한 대 정도 네임 노드가 죽어버리면은 데이터 노드는 살아있어도 데이터를 못 읽게 되니까 네임 노드를 두 대를 두면 어떻게 그럼 하나 죽어도 나머지 하나가 서비스를 진행할 수 있겠죠. 이렇게 가용성을 높이는 것을 H, A, High Availability, High Availability 이제 줄여서 고가용성 성이라고 하는 거죠. 원래 주키퍼는 얘 용도는 어, 분산 코디네이션 시스템에 쓴다고 했죠. 참 어려운 말인데요. 이게 뭐냐면은 이제 주키퍼 용도는 어, 주키퍼 서버가 있다면은 어디든지 라이트가 합니다. 어디든지 라이트하고 또 어디서든지 읽을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라이트한 곳이 아닌 다른 데서 읽을 때 데이터가 복제가 돼 있어야 하잖아요. 근데 주키퍼는 어떻게 해주냐면은 주키퍼에서 서버 선출 알고리즘이 그들 중에서 가장 한가한 애한테 리더라는 걸 이제 임명해요. 리더가 되면은 리더는 자기가 받은 파일들을 다른 곳에서 다 복제를 해줍니다. 그래서 어디서든지 쓰고 어디서든지 읽게 하면은 읽기 쓰기 속도를 아주 빠르게 할 수 있죠. 물론 이제 한번 쓰여졌던 곳이 데이터가
리더에 의해서 다른 것으로 복제될 때까지 읽기 동기화는 안 될 수도 있겠지만요. 아무튼 이런 시스템인데 이걸 이용해서 하드웨어에서 이중화로 사용한다는 거죠. 이중화. 뭘 이중화해요? 네, 네임 노드를 이중화하는 겁니다. 네임 노드가 하나 똑같은 게 더 있으면은 하나가 죽어도 다른 하나가 그 대체하면 되잖아요. 이게 주키퍼고 그 다음에 에이브로라는 게 있죠. 에이브로. 에이브로. AVR로. 이거는 뭐냐면은 이기종 간의 데이터를 주고받는 그 표준이에요. 우리 그 데이터를 JSON 파일로 주고받을 수도 있고요. 뭐 XML 파일로 주고받을 수 있잖아요. 네, XML이나 JSON은 이 데이터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XML은 태그, JSON도 뭐 키를 이용해서 정할 수 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이브로 포맷을 이용하면은 이기종 간의 그 데이터를 직렬화시켜서 보낼 수 있는데 직렬화라는 개념은 프로그램이 가지고 있는 객체 그 자체를 다른 이기종으로 전송시킬 수 있다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에이브로가 있고요. 에이브로는 크게 중요하지 않는데요. 주기퍼는 잘 알아두셔야죠. 주기퍼 이용해서 뭐 한다는 거죠? 이중화. 왜요? 고가용성을 위해서. 이렇게 12번까지 했죠. 이제 13번은 오른쪽에 머신러닝. 하둡이 있으니까 하둡 기반으로 EDA는 뭐 스파크 이용하면 돼요. 근데 머신러닝은 뭘 이용하냐? 머신러닝 하려면은 뭐 R 이용한다든가 아니면 파이썬의 사이클런 등 이용할 수가 있겠죠. 요거는 여러분들이 기존에 머신러닝 쓰면 되는데 하드브 경우에는 스파크를 설치한 다음에는 스파크에 스파크 컨텍스트라는 게 있습니다. 스파크 컨텍스트가 있고요. 이 스파크 컨텍스트로부터 RDD라는 객체를 만들 수 있어요. 이 RDD 객체를 만드는데 RDD를 이용해서 하드 데이터를 읽어 드릴 수가 있는 거죠. 나중에 스파크 할 때 요거에 대해서는 다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13번 그리고 이제 하나가 남았죠. 14번 OLTP. 기본적으로 하드분 이거는 리드 온리라고 했잖아. 읽기 전용. 그래서 OLAP 용으로 쓰는 거죠. OLTP는 데이터를 저장하고 그 다음에 수정이 가능하게 하겠다. 물론 수정에는 입력과 삭제를 포함하겠죠. 이런 게 필요해요. 뭐 그러려고 기존에 RDB를 쓰냐? 이건 아니죠. 하드베 HBase라는 거 이용하면은 이게 가능한다라는 거죠. 요거는 NoSQL 제품 구조 하나로 분류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 그림을 보고 다른 사람에게 이 그림들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쵸? 설명하는 건 쉽진 않겠지만요. 어쨌든 이 그림들을 다른 사람에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정도는 가져야 된다는 거죠. 빅데이터 플랫폼을 그림으로 설명하면 적응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종류별로 다시 놨는데 여기 보시면은 뭐 수집 도구로 뭐가 있어요. 수집 도구로 뭐 플룸이나 에이브로 스쿱, 그다음 너치는 아까 수집 도구라고 했죠. 그다음에 파퓰러 유틸스, 캣더, 뭐 독투 텍스트 이거는 이제 MS 워드나 한글로부터 텍스트 내용만 빼와서 저장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죠. 수집 도구는 뭐 이런 것들이 사용될 수 있고요. 에이브로는 이 기종 간의 데이터를 주고받는 건데 수집에도 사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장 도구인데 저장 도구는 뭐 반드시 하드만 있으라는 법 없잖아요. 하드 외에도 기존에 뭐 다스, 나스, 산스토리지 같은 스토리지를 쓸 수가 있어요. 기존은
스토리지를 쓸 수 있고요. 아니면은 여기 보면 오픈스택 스위프트라고 되어 있죠. 오픈스택은 클라우드를 구현하는 오픈스택이라는 오픈소스가 있습니다. 거기에 스위프트는 이제 저장 도구예요. 그 다음에 데이터 분석을 위해서 뭐 하이브나 피그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맵리듀스 이용해서 배치 처리도 할 수 있습니다. 뭐 야는 이점대에 맵리듀스에서 분리가 된 거죠. 근데 우주는 비치 처리하기 위한 도구고요. 그 다음에 스파크, 스톰, 그 다음에 엘라스티서치나 루신 등도 실시간 처리에 사용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언급을 하는 것은 여기에 있는 스파크는 언급은 하지만은 나중에 스톰이나 루신 이런 것들은 따로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맵리듀스에 대해서도 설명을 따로 해요. 그 다음에 하둡 기반으로 데이터를 분석하는데 스파크가 설치가 돼 있으면은 파이스파크를 쓸 수가 있겠죠. 그렇지 않고 난 하둡 기반으로 분석할 거 아니야 라고 하면 그냥 파이썬은 뭐 사이키넌 이용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R 사용할 수가 있겠죠. 이런 도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R 하이브라는 도구가 있는데 요거는 뭐 하이브 이용해서 이제 R에서 뭔가 가져다 쓸 수 있는 기술인데요. 굳이 지금은 쓰진 않습니다. 그다음에 그 시각화의 RStudio, 매플론립, 시본, 그다음에 디스.js 등이 사용이 될 수 있고요. 관리 도구의 주키퍼, 이중화라고 했죠. 휴, 셰프, 강리아, 나기오스 등이 쓸 수 있습니다. 꽤 오래된 자료인데요. 여기는 2014년 12월에 SK텔레콤에서 구축한 빅데이터 플랫폼에는 수집 도구로는 플룸, 그 다음에 저장 장치로는 하드 분산 파일 시스템과 레디스라는 노에스QL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메모리 기반으로 데이터베이스 운영하는 노에스QL이고요. 그 다음에 하이브, 스톰, 스파크 등을 설치했고 여기 보면 임팔라라는 도구를 썼는데요. 임팔라는 클라우데라라는 회사의 제품입니다. 타조는 이제 국산 소프트웨어인데요. 이것도 분석 도구로 알려져 있죠. 그리고 여기에도 뭐 주키퍼, 강리아, 뭐 데이터 패브릭 등 관리 도구들이 들어갔죠. 이거는 제가 2019년 10월 달에 제가 그 레츠팜이라는 곳에 하드 클러스터를 구축했을 때 포함했던 것들이에요. 이 프로젝트에는 수집 도구로 플룸이나 스쿠브이 사용됐고요. 그 다음에 파이썬의 그 리퀘스트 모듈이나 셀레니움도 이제 수집 도구로 설정해 놨습니다. 저장은 하둡 분산 파일 시스템과 MySQL 데이터베이스도 제공해 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지금 레이드 10 레플리케이션 2 이거는 레이드 10 리눅스에서 하드디스크 레이드 구성이에요. 우선 레이드 10을 했고요. 뭐냐면 미러링과 스트라이핑을 같이 해놨다는 거고 레플리케이션 2라는 것은 시스템의 복제 수를 2로 설정해 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버 한 대 죽어도 얘가 다른 곳에 데이터 블록을 가지고 있으니까 안정적으로 시스템 운영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뭐 네임 노드 이중화를 의미하는 건 아니고요. 데이터 노드들이 복제를 해서 다른 곳에도 저장해 놨다는 거죠. 일괄 처리하기 위해서 스파크 SQL을 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여기다가 스파크를 설치해 놨거든요. 당연히 뭐 맵리드스 쓸 수 있고요. 스파크 설치해 놨기 때문에 스파크 R, 파이스파크 이용해서 실시간 처리도 가능하겠죠. 파이썬이나 R도 저는 설치를 해줬고요. 그 다음에 사이키넌 그리고 주피터 노트북 이용해서 데이터 분석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리고 뭐 맨프로리 15는 파이썬에 있는 도구고요. 디스.js는 자바스크립트 프레임워크에 해당되는 거죠. 관리 도구로 강리화나 휴도 포함시켰습니다. 이렇게 이제 포함시킬 수 있는데 앞에서 보시면은 여기 빅데이터 플랫폼 오픈소스 솔루션 맵에 들어있는 이 도구를 전부 다 빅데이터 플랫폼에 가질 필요는 없어요. 고객이 원하는 데에 따라서 그리고 가격에 맞춰서 해주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잠깐 쉬었다가 다음 동영상에서 다시 설명하겠습니다.